네, 그러면 1월 14일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웹브라우저 안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을 어제 쿠키라는 걸 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웹 스토리지 라고 하는 방식을 볼 겁니다. 쿠키 같은 경우는 일단 표면적인 특성은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은 없어요. 단지 브라우저를 닫으면 자동으로 폐기할 거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저장할 거냐, 딱 그렇게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고요. 쿠키 같은 경우는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좀 적어요. 근데 웹 스토리지는 용량도 꽤 넉넉해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쿠키하고 웹 스토리지의 결정적인 차이가요, 사실은 쿠키에 저장한 데이터는 백엔드와 공유돼요. 웹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프론트 전용이에요. 웹 브라우저에만 저장이 되고 백엔드로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백엔드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알 방법이 없어요. 쓰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웹 스토리지는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웹 스토리지는 키와 밸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냥 이름하고 값만, 저장할 데이터의 이름과 그 다음에 저장할 값만 세팅해주면 끝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쿠키는 이제 백엔드, 즉 서버와 로컬, 웹브라우저 자체의 정보를 같이 기록하고, 웹 스토리지는 웹브라우저에만 정보를 저장한다. 뭐 이런 특성이 있고요. 로컬 스토리지랑 세션 스토리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웹 스토리지가요. 로컬 스토리지는요, 영구적 저장이고요. 세션 스토리지는 브라우저를 닫으면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돼요. 쿠키랑 이제 웹 스토리지의 공통점 중에 또 하나가 A라고 하는 페이지에서 저장을 하면은 그거 저기 생뚱맞는 F라는 페이지에서 열어볼 수 있어요. 웹사이트 내의 모든 페이지가 이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외부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 저장 같은 거 할 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션 스토리지는 웹 브라우저를 닫으면 자동으로 없어지니까 입력 폼에 했던 거를 임시로 저장한다거나 비로그인 상태에서 장바구니 같은 거 구현할 때 더러 사용을 해요. 근데 뭐 이 쿠키라든지 이런 웹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뭔가 내가 사용자의 정보를 어디엔가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건 백엔드입니다. 우리는 아직 백엔드에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이 이제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백엔드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백엔드에 뭔가 정보를 저장하는 케이스가 거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결정적으로 이 웹브라우저의 정보를 저장하는 거는 사용자가 맘먹으면 삭제할 수가 있어요. 웹브라우저에 보면은 그 접속했었던 히스토리 지우는 기능 있잖아요. 캐시 지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얘네들도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쿠키나 웹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자동 로그인 같은 경우는 자동 로그인 풀려도 그냥 로그인 하면 돼요. 조금 불편한 거 말아요. 근데 회원가입 정보 같은 경우는 날아가면 큰일 나겠죠. 그건 반드시 백엔드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뭔가 저장하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씁니다. 그래서 아예 안 쓰는 사이트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백엔드에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고, 저장 가능한 용량이 좀 크다. 한 5메가 정도 됩니다. 근데 HTML5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는 못 쓴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스토리지라는 예제 두 가지를 진행할 텐데요. 예제 모양은 어저께 쿠키 첫 번째 예제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name과 age라는 변수, 요게 이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요. 새로 고침하고요. 리드를 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name이라는 변수를 remove, 다시 리드하면 널로 뜨네요. 클리어는 모든 변수를 다 지웁니다. 개발자 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은 로컬 스토리지와 세션 저장소라고 있는데, 이 로컬 스토리지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접속한 사이트 주소를 선택하고 name이라는 이름으로 헬로월드라고 저장하자. 그럼 여기 세팅이 되고요. 이번에는 age라는 변수로 23이라고 저장을 하자. 여기 또 저장이 됐죠. 이번에는 age라는 변수를 remove 해라. 삭제가 되고요. name이라는 변수도 remove. 다시 저장해 볼게요. 이번엔 클리어 누르면 싹 다 지워지는 거고요. 자, 로컬 스토리지는요,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새로 고침을 계속해도 안 날아가고요.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재접속을 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용자가 여기서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웹브라우저 설정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용 이력 지우는 기능들 있잖아요. 접속했던 페이지 삭제하고 뭐 그러는 거. 거기를 한번 삭제를 하면 여기도 다 같이 지워져요. 그래서 사용자가 멋대로 지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보에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쿠키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이 꽤 복잡했는데요. 얘는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API가 좀 단순해서요. Save, Read, Remove, Clear 4개의 버튼에 대해서 객체 생성하고요. 전부 클릭 이벤트 걸었습니다. 일단 저장하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키라고 하는 아이디, 드롭다운이죠. 드롭다운 객체를 가져와요. 이 드롭다운 객체에서 셀렉티드 인덱스가 사용자가 선택한 위치예요. 드롭다운 같은 경우는 이 옵션 태그가 0번째, 1번째로 가는 이 자체가 배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드롭다운 배열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위치에 밸류를 뽑아옵니다. 그럼 요거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name이나 age가 key choose라는 변수에 저장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value, id가 value인 요소를 가져와서 그 value의 입력값을 value input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input value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거죠. 자, 그러면 window.localstorage.setItem, 안녕하세요. set 아이템에다가 저장할 변수의 이름하고 값만 세팅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key choose, 얘를 쓴 거니까 name 내지는 age 둘 중에 하나라고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input value가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거였으니까 hello라고 입력하면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API는 요거예요. window.localstorage.setItem, 이름과 값으로 저장한다.
그럼 정보를 읽어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마찬가지로 이 키라고 하는 항목에 드롭다운을 만든 다음에요. 이 드롭다운에 선택된 위치의 값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제 키 추즈가 name과 age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local storage.get item 하면서 갖고 오고 싶은 변수의 이름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여기다 name이라고 주거나 age라고 주는 거죠. 꼭 드롭다운을 거치실 필요 없어요. 쌍따옴표 걸어서 직접 문자열 이름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변수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값이 없으면 아까 보셨다시피 널이 들어와요. 쿠키 때처럼 저장할 때 뭐 인코딩을 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한글 데이터 저장하는데도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저장은 set item 이름 값 읽어오는 건 get item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이름 특정 변수값 하나를 삭제할 때는요. 자, 아까랑 동일한 코드니까 이제 이 설명은 패스할게요. 선택된 드롭다운의 값 가져오는 거요. 요거 둘 중에 하나죠. remove 아이템이에요. remove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저장되어 있는 변수의 이름을 전달해 주시면 그 데이터를 찾아서 지웁니다. 마지막으로 local storage.clear 앞에 윈도우는 생략해도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웹브라우저에서 가동되는 모든 객체가 윈도우의 하위 객체이기 때문에 앞에 윈도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라고 하면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지우는 거죠. 보통 이제 프론트엔드 세미 프로젝트다라고 하면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투두리스트거든요. 그 투두리스트의 메커니즘이 이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기법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로컬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는 용도로 쓰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 쓰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 정도만 탑재하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아까 제가 95% 백엔드를 쓴다라고 했는데 거의 100% 백엔드를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브라우저에 뭔가 저장을 할 수 있구나 정도에 대한 개념만 갖춰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컬 스토리지는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열어도 명시적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반면에 세션 스토리지는 브라우저를 닫으면 다 날아가요. 자, HTML 구조 아까랑 똑같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윈도우 점 하고 들어가는 객체 이름만 바뀌어요. 아까 로컬 스토리지였죠? 세션 스토리지로 바뀝니다. 그럼 그냥 똑같이 동작합니다. 여기서도 세션 스토리지. 그래서 요 예제는 개발자 도구 열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여기 세션 저장소에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세이브. 그럼 저장이 됐잖아요. 브라우저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 날아가고 없죠. 그러니까 임시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체크박스 같은 거 체크하고서 다른 페이지 갔다가 왔을 때 그 체크 상태가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선택했던 내용을 세션 스토리 같은 거에 임시로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 읽기 쓰기는 전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일단 요거 내용 체크하셔서 어제 했었던 거 마무리하고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모듈 활용으로 넘어갈게요.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이제 오늘 핵심 주제인데요. 자, 21단원 모듈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첨부되어 있는 이 교환 PDF 파일은요, 이 6번 예제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코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예제는요, HTML 파일하고요,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한 쌍을 이룹니다. 실습량이 좀 많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HTML 파일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같이 작성했잖아요. 이제 실무를 대비하면 HTML 안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파일을 분리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는 거예요. 두 파일을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HTML 파일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무엇인지를 좀 가늠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파일은 이제 simple.js라고 하는 파일을 이제 끌어옵니다.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재사용이 가장 핵심이에요. 재사용을 목적으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외부 파일로 분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작성하던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별도의 확장자를 JS를 갖는 파일로 만들어 놓으면은 HTML 파일이 그걸 끌어다 씁니다. CSS 분리하듯이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의 src 속성으로 JS 폴더 안에 simple.js를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고요. 특이사항은 이 스크립트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넣으시면 안 돼요. 요 안에 코드가 들어가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src 속성을 명시하고 이 태그 사이에 뭔가 내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었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내가 HTML에서 따로 짜고 싶다라고 하시면 스크립트 태그를 따로 하나 만드셔야 돼요. 웹브라우저가 HTML의 해석을 완료한 후에 실행되는 이벤트가 윈도우 객체에 적용하는 로드 이벤트예요. 이 이벤트를 적용해 놓으면은 이 스크립트 파일을 참조하는 구문이 HTML 파일에 어디 있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처음 시작할 때 했었던 얘기 있잖아요. 브라우저가 HTML 해석을 완료한 다음에 스크립트가 동작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동작해야 될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자,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저 이벤트 처리를 제거하더라도 웹브라우저 입장에서는 HTML을 순서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H1 태그도 인지를 하고 나서 이거 외부 파일이네 그러면 그 파일의 내용을 또 해석을 해요. 타이틀이라는 아이디를 가는 요소 안에다가 안녕하세요라고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까 자기가 해석했었던 HTML에다가 안녕하세요를 넣어줘요. 그리고 넘어가요. 근데 이 스크립트 파일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 브라우저가 HTML을 읽다가 외부 파일이네 하고 옆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 여기를 실행하는 순간 아직까지 H1이라는 애를 감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에러가 납니다. 근데 실행 효율만 따지자면 모든 종류의 스크립트는요,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태그가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온다라는 보장만 있다면
여기에서 굳이 페이지 로드 이벤트를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백엔드 기술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제 리액트 기반이랑 그렇게 되면 이제 백엔드는 뭐 아마 노드가 되겠죠? 그 환경이 아니라 좀 고전적인 JSP 쪽이다. 좀 이렇게 고전적인 웹 프로그래밍 기술을 쓴다라고 하면은 백엔드 쪽의 편의성 때문에 외부 스크립트 태그를 헤드 안에다 몰아넣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자바스크립트가 지금 이대로 동작하는데 무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백엔드가 이런 식으로 그 프론트 코드를 가져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되는 구문들은 윈도우 객체에 대한 로드 이벤트를 걸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딩하는 단계에서 백엔드 쪽이랑 한번 미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페이지 구조 잡을 때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헤드에 놓는 게 편하냐, 아니면 바디 끝에만 놔도 되느냐. 이거는 한번 이제 백엔드 쪽이랑 언급을 해보셔야 돼요. 백엔드가 뭐 상관없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백엔드 쪽에서 쓰는 기술 중에 페이지 인클로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백엔드 쪽에서 많이 쓴다라고 하면은 스크립트 태그 위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백엔드 쪽이랑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스크립트 태그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요, 동작 방식은 되게 심플해요. 그냥 이 코드 내용을요, 이 안에 싹 다 복사 붙여넣기 한 거랑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동작 방식에 대해서 뭐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냥 CSS 파일 분리하듯이 분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행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HTML 실행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HTML 안에 안녕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넣는 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듈화예요.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저렇게 무조건 실행되는 코드도 있겠지만 어떤 함수 단위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자, 여기 보면 JS 폴더 안에 function.js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function.js를 보면은요, 함수만 만들어 놨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익명함수로요, 마이너스, 그리고 화살표 함수 스타일로 곱하기와 나누기도 만들었어요. 전부 파라미터 2개 받아서 연산 수행한 결과를 리턴하는 애들이에요. 함수 단위로 코드를 분리하면은 이제 HTML 파일에서 이 함수들을 호출하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함수는 만들어 놓기만 하면 호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동작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저기서 나중에 재사용할 코드 같다, 이거 어딘가에서 또 쓸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함수 단위로 묶어놓고 프로젝트 할 때마다 내가 만든 함수의 모음을 계속 창조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차가 지나갈수록 이 함수 만들어 놓은 게 점점 쌓입니다. 사이트마다 매번 이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거쳐가면서 계속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함수 묶음이 생겨요, 나중에 가면.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부터 그냥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그 함수 묶음 파일들이 다 있습니다. 자, 함수를 이렇게 4개를 준비한 파일을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를 놨습니다. X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input type 텍스트 놓고요. Y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또 input type 텍스트 놨습니다. 버튼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4개 버튼을 놨고요.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h1 태그 하나 놨습니다. 자, 스크립트 쪽에서 인풋 태그 2개, 아까 그 X랑 Y 하나씩 만들었었죠? 준비를 해요. 얘네가 인풋 태그예요. 그리고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H1 태그, 객체 준비했고요. 플러스 버튼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객체를 가져와서 얘가 클릭되면 이 X의 입력값, 숫자로 바꿨습니다. 인풋 태그에 입력한 모든 내용은 데이터 타입이 문자열이에요. 그러니까 사칙연산 같은 거 수행하려면 반드시 숫자로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덧셈이 아니라 연결이 돼 버립니다. Y에 대한 입력값 받아서 숫자로 바꾸고요. 이거를 플러스 함수한테 전달하면은 여기에 입력한 내용이 1로 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입력값은 1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더한 결과를 리턴합니다. 자, 리턴 받은 거를 value라는 변수에 담았고, 아까 result h1 태그죠? 여기에다가 inner html로 넣어줍니다.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타임스 함수들 다 번갈아 가면서 호출해 본 거예요. 버튼 이벤트 바꿔서. 여기 마지막에 나누기도 호출했고요. 자, 그 100하고 50을 넣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들을 이제 작동을 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난이도가 레벨이 조금 더 올라가면은 함수들을 모아놓은 클래스 단위로 이제 레벨이 올라가요. 이번에는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 단위로 이제 만들 때 여기는 파일을 2개를 넣었어요. 메시지라고 하는 클래스, 일단은 간단하게 여기를 잠깐 주석으로 맞고요. 결과가 똑같아요. 자, 이렇게입니다. 자, document.querySelector 샵.kur, 이게 id가 kur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클릭 이벤트죠. 여기에다가 msg라는 id를 갖는 요소 안에 뭔가 출력을 시키는데요. message.js라는 파일을 참조했어요. 그럼 이 파일 안에서 message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함수 플러스 변수를 그룹으로 묶어주는 단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하고요. kur과 eng라는 두 개의 함수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클래스도 그냥 쓰지는 못하죠. 변수를 만들면서 여기에 new 하고서 클래스 이름을 명시하면은 이 my한테 클래스 안에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이 전부 부여가 됩니다. 이때 얘를 우리가 객체라고 부르죠. 여기서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message.js를 참조하면은 이제 my라는 객체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my를 통해서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들을 점 찍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my.kur. 그럼 이제 얘가 실행되면서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는 메시지를 리턴을 해주니까 이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eng 버튼 누르면 my.eng를 호출하니까 얘가 실행되면서 리턴 값이 다시 한번 여기 출력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예제 파일이 뭔가 기능적으로 큰 건 없어요. 근데 파일의 호출 관계,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과 원리를 소개해 드리는 거지 어떤 브라우저 단에서 동작하는 커다란 기능을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객체 안에 있는 기능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message.js라고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const hello는 new message라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hello.kor, hello.keng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로 작성할 때는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성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하여금 메모리 소비를 굉장히 쓸데없이 늘려서 결과적으로는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싱글톤 클래스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클래스 작성 기법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결과는 같은데요. singleton.js라는 파일을 보면은요.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했습니다.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도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소스상으로는 이 안에 속해 있지만 메모리상으로는 이 객체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 전혀 독립적인 객체가 돼요. 근데 변수 앞에 지금 샵이 붙어 있어요. 이게 데이터 은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샵 커런트라고 하는 이 스테이틱 변수에 지금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예요. 객체 간에 공유하는 건데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애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et instance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듭니다. 자, 싱글톤 안에 있는 샵 커런트, 지금 이 클래스 안에서 작성하는 거니까 이 안에서는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싱글톤.샵 커런트가 널이라면, 처음에 널이죠. 그러니까 if문이 OK가 됐단 말이에요. 얘한테 싱글톤.커런트한테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요. 스테이틱이 붙은 애는 외부에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클래스의 기능을 얘한테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샵이 붙어 있으니까 외부에 있는 이 객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서 현재 시간값을 생성자 파라미터로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 소스 파일이 인지됨과 동시에 여기에 시간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만약에 07시 30분이다. 이렇게 변수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시간은 계속 흐를 거고요. 이거는 소스 파일이 최초로 인지된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get 인스턴스에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다 저장을 했는데 리턴을 했어요. 다행히. 얘가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singleton.get instance 라고 호출해서 뭔가
리턴을 받으면 이 샵 커런트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죠. 간접적으로 접근은 가능해요. 그럼 이제 이 K가 이 샵 커런트랑 같은 애기 때문에 KOR과 ENG를 얘를 통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얘를 최초로 호출하면은 널이었던 애가 객체가 만들어지죠. get instance method를 만드는 거의 의의는요, 얘를 한 번 더 호출했다고 칠게요. singleton.get instance 한 번 더 호출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실행되는데 싱글톤.current가 널일 때만 객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아까 이미 첫 번째 호출할 때 객체를 만들어 넣었잖아요. 더 이상 널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호출하면. 처음에 호출할 때 널이니까 객체 만들어서 넣어야지 해서 넣었어요. 여기에 뭔가 담겨 있다고요, 지금. 두 번째 호출하면은 이미 저장이 돼 있으니까 요 if문은 건너뛰고요. 그냥 아까 만들었던 거 다시 얘한테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get instance method의 의의는 객체를 여러 개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만들어서 get instance를 호출할 때마다 돌려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싱글톤 클래스의 객체를 외부에서 U라고 해서 직접 만들면 여기 파라미터로 이 타임 스탬프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값과 일치하는 시점을 전달하지 않는 이상. 근데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스탬프 파라미터가 이 소스 파일이 최초로 인지된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은 U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에러를 만들어요. 싱글톤 클래스는 get instance를 통해서만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에러를 뱉을 거예요. 자, 얘는 일종의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넣으시고요. 내가 어떤 모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요만큼의 기능 코드를 갖다 붙여 넣으시면서 클래스 이름 부분만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재활용하고 싶은 기능들을 함수 단위로 계속 묶어서 넣는 겁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비슷한 기능들끼리 모아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CSS 파일을 따로 뺄 때 어떤 분들은 style.css라고 파일 하나만 만들고 여기다가 사이트 모든 내용을 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전에 이제 봤었던 펑션에다가 그냥 다 때려박는 케이스. 어떤 분들은 header.css, footer.css, product.css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CSS 파일을 분리해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파일을 분리해서 만들면 자칫하면은 이제 코드가 중구난방이 돼버리니까 서로 엉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간에 서로 엉키지 않게끔 하려고 도입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바스크립트인 경우에. 자,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KOR과 ENG를 넣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객체를 만들 거면 get instance라고 호출합니다. const k, const x, const z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호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객체가 아니라 전부 다 샵 커런트를 참조하는 같은 객체가 돼요. 그래서 싱글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코드의 패턴 자체가 내가 아무리 여러 번 객체를 만들어도 하나의 객체를 계속해서 연결해서 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낭비를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객체 지향 코드 패턴입니다. 원리는 이렇게 복잡한데요. 뭐 나중에 가면은 내가 클래스 하나 짜야겠다 그러면 그냥 요만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클래스 이름만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싱글톤이라고 하는 애를 지금 만들었잖아요. 자, 동작은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싱글톤을 만들어 놓고 const hello는 new 싱글톤이라고 객체를 만들면 콘솔 쪽에서 싱글톤 클래스는 get 인스턴스를 통해서만 객체 생성이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아까 준비해 놓은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실행됐다 라고 처리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에러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이제 new를 통한 객체 생성을 금지시키는 코드다. 그렇게 인지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객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을 적절하게끔 하기 위해서 new 사용을 못하게 막는 코드다. 그렇게까지 인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자바스크립트로 모듈을 만드는 패턴들 세 가지예요. 1번 패턴은 페이지 열리자마자 자동 실행 패턴. 2번 패턴이 그 가장 일반적인 패턴. 3번 패턴은 약간 이제 고수 패턴, 고수용. 2번을 쓰시건 3번을 쓰시건 브라우저상에 동작하는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 70~80% 이상이 2번 패턴으로 갈 거예요. 일반 함수요. 근데 만약에 클래스라는 게 내가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은 3번을 사용하시면 웹브라우저 성능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요거 실습 진행하시고요. 50분까지 진행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에 뵙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듈이라고 하는 단위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앞부분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13단원에서 이제 모듈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함수 단위만 한번 볼게요. 클래스고, 네. 이때는 이제 모듈을 만드는 방법이 다소 달라요. 자, 함수를 만들고 나서 이제 이 함수를 내가 모듈로서 내보내겠다라고 명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럼 모듈.export라고 하는 기능에다가 내보내고자 하는 기능을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외부에서 인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보내기 했을 때에는 HTML 파일에서 이제 스크립트 태그를 쓰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requir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쓰고자 하는 파일의 이름을 명시해주고 대입을 받아요. 그러면은 export한 이 helloworld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 my에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my를 호출하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 방식이 ES5 방식인데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내보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노드예요. 백엔드요.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본 거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HTML로 보낸 거였죠.
이때 쓰는 방식은 스크립트 태그를 쓰는 거고요.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모듈화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로 내보내는 건데, 이 경우에는 module.export라는 기능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을 HTML에서 스크립트로 명시만 하면은 그냥 이 함수를 HTML이 바로 인식을 해요.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로 내보낼 때는 module.export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HTML로 보낸다라고 하면은 HTML은 에러가 나요. 왜냐면 HTML에서는 module.export라는 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환경에 따라서 모듈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Node.js 백엔드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죠. 파일의 순서가 바뀌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ES6 스타일에서는요, 또 모듈화 방법이 또 바뀝니다. 함수를 만들면 이 함수를 export.default라고 하는 명령에다가 내가 내보내고 싶은 기능을 명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능을 가져올 때 import 변수 이름 명시하시면 되고요. from 파일 이름. 이렇게 하면은 export 된 helloworld라는 애가 my1에 할당이 돼요. 이게 ES6 방식이고요. 이걸 쓰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액트예요. 환경에 따라서 모듈을 내보내고 쓰는 방법이 좀 달라진다라는 거. 지금 이 ES5나 ES6 방식은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모듈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게 예전에 봤었던 거랑 다소 형태가 다른 이유는 환경에 기인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에 사용했었던 기능들 중에 URL에 있는 쿼리 스트링 변수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식별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죠. 어제 했었던 예지였어요. 어제 웹툰 페이지 만들면서요. 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utilhelper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싱글톤 클래스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아까보다는 조금 심플하게 짰습니다. 아까 봤었던 코드는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요. 컨스트럭처를 통해서 이 타임스탬프랑 파라미터가 일치하는지를 검사를 했어요. 이걸 사용하면은 외부에서 new라고 해서 객체를 직접 만드는 걸 못하게 방지를 하기 때문에 이 클래스의 기능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get 인스턴스를 호출하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객체를 무분별하게 여러 번 만드는 거를 이제 방지하겠다는 취지예요. 굉장히 FM스럽게 짠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타임스탬프가 없고요. get 인스턴스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utilhelper 클래스는 get 인스턴스를 호출해서 내가 싱글톤 객체를 리턴 받을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 클래스의 new utilhelper 라고 객체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무분별하게 막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메모리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타임스탬프 정의하는 거랑 컨스트럭처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 넣으시고
utlhelper에서 객체 만들 때도 이 타임스탬프를 생성자 파라미터로 전달하시는 게 가장 그 프로그램적으로 안전하긴 한데, 않는 취지는요, 어차피 내가 만든 모듈 내가 쓸 건데, 뭐 내가 만든 소스 내가 호출하는 건데 굳이 U를 쓰겠어? 라는 생각의 취지에서 이 코드는 좀 심플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싱글톤 패턴을 준비한 다음에 메서드를 get que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준비했습니다. location.search라고 하는 거는 웹브라우저에 있는 URL 이후의 변수들이죠. 쿼리 스트링을 가져오는 거였죠. and 변수 이퀄 값. 이거를 URL search params.라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의 객체로 만든 다음에 object.from entries로 한 번 더 가공하면은 리턴 되는 게 쿼리 스트링을 JSON으로 바꿔줬었어요. 요 기능이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변수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듈화 시켜 놓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get 쿼리만 호출하면은 URL에 있는 변수를 얘가 알아서 JSON으로 변환해서 리턴을 해주겠죠. get cookie라고 하는 기능은 이제 어제 만들었었던 쿠키 값 가져오는 함수. 자, 요 함수는 어저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던 기능이라서 잠깐만 이제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제 이제 보면 이제 팝업 열기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팝업 열기에 get cookie와 set cookie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네.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get cookie. 요 안에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거니까 어제 실습하신 내용에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정규 표현식은 어제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렸었죠. 그 다음에 set cookie. 쿠키 값 생성하는 함수, 이 안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재사용했습니다. 코드 흐름은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설명 생략할게요. 그럼 이제 앞으로 쿠키에 관련된 내용을 쓰고 싶을 때도 쿠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체크하고 싶은 쿠키 변수 이름만 전달하시면 여기서 변수 값을 알아서 파싱해서 리턴을 할 거예요. 값이 없으면 undefined가 리턴 될 거고요. 쿠키를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변수 이름, 저장할 값, 그리고 유효 시간만 초 단위로 전달하면은 얘가 저장을 해주겠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모듈화 하실 때 주석도 문법이 있어요. 특히 함수 같은 경우는요. 슬래시 별 2개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은 이렇게 주석의 패턴이 먼저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다가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시고, 만약에 데이터 타입이 이것저것 안 가리고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커버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별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 변수에 대한 설명, 위에는 메서드 기능의 간략한 설명. 만약에 이 함수가 리턴 값이 있을 때는 뒤에 골뱅이 리턴스라고 하고서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이제 실습할 때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실습하신다고 슬래시 별 하고서 주석부터 다 적고 나서 코딩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단 함수부터 만드세요. 그 다음에 그 함수 위에다가 슬래시 별 2개하고 엔터를 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 함수의 패턴을 분석해서 기본적인 주석 구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utlhelper를 싱글톤으로 만들어서 내보낸 거죠. 자, 그럼 이제 4번에서 조금 전에 만든 utlhelper를 이제 참조를 시키고요.
util_get_query 라고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걸 이제 로그에다 찍었는데 HTML에서 할 때는 별로 얘가 임팩트가 없어요. 어떤 게 임팩트가 없냐면은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주석 체계가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이거를 제가 ES5나 ES6 형태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ES5 형태 모듈로 만들고, 제가 기능을 꺼놔갖고 지금 안 나오네요. 같은 파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util helper. 이게 지금 이 객체 안에 있는 메서드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수업용 파일에 설정으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코드 어시스턴트 기능을 다 동작 못하게 막아놔서 안 나오는 건데, 잠깐만 그 기능을 제가 없애볼게요. 이 설정을 제가 여기저기 바꿔놨네요. 수업용. 아, 이거구나. 어떤 설정을 건드렸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주석을 이렇게 넣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석을 이렇게 놓고 나면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때 마우스를 쓱 올리면 내가 입력했던 주석이 말풍선으로 떠요. 그래서 이거 전에 무슨 기능이었더라 하려고 이게 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기능 때문에 주석을 작성할 때 처음에 이렇게 신경 써서 그 주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수업하면서는 그 기능을 켜놓으니까 화면을 너무 많이 가려서 제가 지금 여기저기 그 끄는 코드 설정을 다 넣어놔서 지금 안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주석 만들어 놓고 나면은 마우스 올렸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한 기능이 이제 안내가 될 겁니다. 근데 HTML에서는 그게 안 먹어요. 자, 요 예제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고 나면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자, 개발자 도구를 열면은요, 지금 util_helper.getQuery라고 해서 리턴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소에다가 내가 임의로 물음표 찍고 name은 hello and age는 30 and height는 뭐 175 and weight는 82 이런 식으로 변수를 쭉 나열하면 URL에 있는 이 쿼리 스트링 변수를 JSON으로 바꿔서 변환해 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수를 받아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const 나는 name과 age만 쓰고 싶다. 이제 JSON으로 구조 분해하신 다음에 console.log의 name, console.log의 age 이렇게 사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소에서 바로 추려서 오는 거죠.
자, 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네이버 웹툰 페이지 기능적인 부분만 좀 따라서 해봤잖아요. 이제 요 utilhelper를 준비하시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상품별로 HTML 다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 쇼핑몰이나 가서 보면은 자, 뭐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모든 페이지들이 물음표 뒤에 각각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이게 변수값을 전달합니다. 이 각각의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는 만든 사람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첫 번째 변수고요. 다른 상품, 같은 사이트 안에 다른 상품을 또 볼게요. 자, 지금 다른 상품인데요. 보면 HTML 페이지 구조가 똑같아요. HTML 페이지 파일은 같은 파일이고, 이거 딱 보면 이제, 프로덕트 NO라는 요 변수 값으로 어떤 상품인지를 인지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답 나오잖아요. 이 변수 값에 따라서 출력되는 컨텐츠만 바꿔치기 하는 거죠. 컨텐츠 자체는 나중에 가면 백엔드에서 받아와야겠지만 적어도 주소에 있는 변수를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일반 퍼블리싱에서 프론트엔드 개발로 바뀔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나도 많이 써야 되니까 이 utilhelper라는 코드 안에 넣어 놓은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쿠키 처리하는 것도 요거 어제 HTML 코드 예제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어제 보셨던 20강의 1번 파일 HTML 그대로 재현한 거고요. 다만 어제는 쿠키를 우리가 직접 정의했는데 여기서는 쿠키의 저장과 읽어오는 거를 utilhelper를 통해서 쓰는 거죠. 자, 저장 버튼 눌렀을 때 쿠키 네임 드롭다운이었죠? 드롭다운에 선택한 항목을 가져옵니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값은 name과 age 둘 중에 하나였고요. 유효 시간 0, 5초, 뭐 15초, 10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었어요. 0초, 5초, 10초, 30초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0초를 선택하면은 브라우저 닫을 때까지만 유효했고요. 0초보다 큰 값 같은 경우는 해당 시간 동안은 브라우저를 닫았다 켜도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쿠키 반은 인풋 태그였어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밸류로 받아왔고요. 요 세 가지 정보를 준비해서 utilhelper.setCookie한테 저장할 이름, 저장할 내용, 그리고 유효 시간, 초 이렇게 함수를 전달하면은 얘가 쿠키를 저장해주는 기능을 가졌었고요. 마지막으로 쿠키 값을 읽어오고 싶다. 여기서 이제 드롭다운에서 내가 읽어오고자 하는 쿠키 변수의 이름을 설정한 다음에 그 이름의 변수를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값이 있으면 저장되어 있는 쿠키 값 리턴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undefined가 리턴 됐었죠.
자, 5번 쿠키 해제는 어저께 작성하셨던 소스만 재사용하시면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모두 util 헬퍼에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타이핑량이 10% 미만이에요. 어제 실습 완성되어 있으신 상태면요. 4번 헬퍼 같은 경우도 어제 했었던 네이버 해제 활용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실습량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 요거 5시까지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할게요. 5시에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좀 길어요. 자, 일단 실행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페이지를 이제 가상으로 한번 꾸며봤고요. 뭐 CSS에 대해서 뭐 크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버튼 눌렀을 때 입력값이 입력이 돼 있는지 여부를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에 포커스 가고 한글로 입력하면은 영어 플러스 숫자만 입력해라. 자,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또 누르면 비밀번호 확인값. 비밀번호 확인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면은 이제 다시 입력하고 이름은 한글로만 입력해라. 자, 이메일. 요거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직접 보내는 거예요. 근데 크롬 브라우저의 이메일 규칙은 골뱅이만 있으면 돼요.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메일 형식 검사도 자바스크립트로 다시 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검사하면 골뱅이와 점이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어요. 연락처. 성별. 수강 과목. 최소 2개 이상. 최대 4개까지. 이렇게요. 자, 이런 기능은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모듈화 한번 해놓으면 두고두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좀 길어서 일단은 3단계로 좀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HTML 작성 단계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입력됐는지 여부만 먼저 체크를 했어요. HTML은 뭐 크게 깊게 말씀을 안 드릴 거긴 한데요. 기본적인 형식을 말씀드릴게요. 자, 라벨 태그로 이제 제목 잡고요. 그 옆에 이제 필수 항목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별표 하나 넣습니다. 각각의 입력 항목을 이제 필드 컨테이너란 div로 담아줬고요. 라벨 태그랑 필드 컨텐트 요 2개를 이제 부모 div한테 플렉스 걸어서 배치하고 라벨이랑 div를 이제 일정한 비율로 쪼갰어요. 인풋 태그는 이 안에서 가득 채웠고요. 그래서 폼 호리존탈 전체적인 폼 태그 영역에 박스 잡아줬고요. 테두리, 넓이, 마진 가운데, 여백, 글자 크기. 그 다음에 필드 컨테이너. 필드 컨테이너가 아까 보셨던 요 단위예요. 하나 입력하는 단위요. 요 단위에 플렉스 걸어서 100% 걸고 여백. 그 다음에 상하 정렬 가운데로 놓고요. 필드 타이틀은 라벨 태그예요. 이 라벨 태그에 전부 필드 타이틀이라고 걸려있죠. 이 필드 타이틀한테 25%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div 태그 필드 컨텐트 얘한테 75% 줘서 요 2개가 도합 100%죠. 근데 요 2개가 지금 필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플렉스가 잡혀 있으니까 필드 컨테이너 안에서 25% 대 75%로 배치가 되겠죠. 이 안에 이제 제목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대체적으로 이제 인풋 태그가 들어갈 텐데, 인풋 태그는 넓이 100% 주고 상하 여백, 글자 크기, 테두리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같은 경우는
마진 레프트 10픽셀을 줬어요. 왜 그러냐면은 체크박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 뭐 이렇게 텍스트 제목을 넣을 거잖아요. 옆에 살짝 띄워놓기 위해서 그 마진을 줬는데 여기 왼쪽에 마진을 줬어요. 왜냐면은 이 왼쪽 마진을 안 주면 여기에 지금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 왼쪽 마진을 안 주면은 얘가 전체적으로 div 안에 들어있잖아요. div 영역이 이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왼쪽 마진을 안 주면 체크박스가 밑에 옆에 바짝 붙더라고요. 이게 좀 어색해서 좀 띄워 놓으려고 왼쪽 마진을 줘서 넣고 그 옆에 남자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또 라디오 버튼 있는데 라디오 버튼도 옆에 바짝 붙으면 이상하니까 왼쪽 마진 그대로 줘서 좀 간격을 띄운 거죠. 밑에 체크박스고요. 자, 아이덴티파이. 그 필수 입력 항목 표시하려고 스판 태그 안에 별표 넣은 거 있어요. 글자 크기랑 글자 색상, 굵기. 버티컬 라인 미들에서 옆에 있는 거랑 이제 가운데 맞추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들어있는 박스 여백 좀 잡았습니다. 자, CSS를 뭐 가볍게 짰고요. 자, 전체적으로 폼 태그예요. 아이디가 조인폼이라고 되어 있죠. 조인폼인 영역에 서브밋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백엔드로 전송하지 못하게 일단 강제로 막아놨고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에요. regex helper.js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얘도 스텝을 좀 나눠놨습니다. regex 헬퍼예요. 일단은 싱글톤으로 구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풋 태그에 입력되는 각종 그 유형을 검사하는 기능을 몰아넣을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갈 기능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value라고 하는 메서드를 넣었어요. 이 메서드에서 선택자 샵 유저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대상의 선택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값이 없을 경우에 표시할 에러 메시지 내용을 같이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regex helper 여기 객체 만들어서 쓰고 있으니까 임포트해서 갖고 올 수 있겠죠. 이 regex helper가 이 클래스의 객체인 거고 여기에 value 메서드로 호출했어요. 이거죠. 샵 유저 아이디 아이디 입력 필드 선택자 주고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줬어요. 이 코드 그림 좀 복잡해요. 자, 샵 유저 아이디라고 넘긴 거죠. 이 셀렉터에. 도큐멘트.쿼리 셀렉터로 인풋 태그를 취합니다. 그 인풋 태그의 value, 입력값을 받아옵니다. 입력값이 없을 수도, 입력이 안 됐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질 거예요. 첫 번째, undefined인 경우. 두 번째, null인 경우. 그리고 입력값의 데이터 타입을 취했더니 문자열인데 분명히 문자열이라는 거는 인풋 태그의 value를 가져오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앞뒤 공백을 제거했더니 글자 수가 빵인 경우. 스페이스바만 열심히 치는 것도 입력한 걸로 치면 안 되겠죠. 자, 이 셋 중에 하나에 걸리면 그 다음에 위를 보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의 에러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스트링 포맷 익셉션이라는 클래스를 준비했습니다.
생성자 파라미터로 메시지는 잘못된 요청입니다 라고 하나 줬고요. 원래 에러 클래스의 생성자 파라미터는 이 메시지밖에 안 받아요. 근데 생성자를 하나 재정의하면서 선택자도 같이 주게 했어요. 샵 유저 아이디라는 거죠. 근데 이 유저 아이디 값은 에러 클래스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이 선택자를 스스로의 멤버 변수에다가 복사를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셀렉터를 리턴 받을 수 있게 getter 넣어놨고요.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 선택자가 null이 아니라면 선택자의 HTML 엘리먼트 객체를 취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가져와서 있으면은 얘를 리턴하고요. 없으면은 undefined를 리턴합니다. 선택자가 없으면은 undefined 리턴. 그러니까 이 에러 클래스는 에러 메시지를 갖고 선택자를 통해서 선택자를 리턴하거나 선택자가 가리키는 HTML 태그를 리턴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에러 클래스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입력값이 없으면 이 에러 클래스의 객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throw로 던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샵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선택자의 객체를 취해서 입력값을 뽑아요. 입력값이 없다면 강제로 에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에러 객체는 에러 메시지 내용과 그 다음에 선택자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자를 통해서 선택자 자체를 리턴하거나 HTML 태그를 리턴하거나 두 개의 기능을 내장하고 있죠. 어찌됐건 입력값이 없으면 여기는 에러예요. 그래서 throw가 동작하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여기서 뻗어야 됩니다. 근데 얘를 에러가 발생하면 자바스크립트의 에러는 연쇄 반응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호출을 했어요. value 타고 들어가서 입력값이 없다라고 판정이 되면은 에러가 나요. 그러면 연쇄 반응으로 여기도 에러예요. 근데 try로 감쌌네요. 에러가 나면 어디로 간다? 캐치로 간다. 이때 전달되는 이 e라고 하는 객체가 스트링 포맷 익셉션의 객체입니다. 이 객체의 메시지를 alert 함수로 뿌리면 요 MSG가 출력됩니다. 여기서 아까 id를 입력하세요 라고 보냈잖아요. id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id를 입력하세요 라는 내용이 MSG로 들어왔는데 이게 에러 객체에 전달이 돼서 일로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alert 함수로 보여져요. console.error 개발자 도구에다가 에러 메시지 한번 찍고요. e.element 이 스트링 포맷 익셉션 객체는 전달받은 선택자를 통해서 HTML 엘리먼트를 리턴하는 getter가 있었어요. 그래서 e.element는 현재 에러가 발생한 인풋 태그를 가리켜요. 그 인풋 태그의 value를, 즉 입력값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강제로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비하면은 id의 입력값을 검사했을 때 에러가 나면 일로 가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도 입력했을 때 에러가 나면은 이 캐치가 다 처리하는 거죠. 여기에서 각각의 입력 필드들에 대한 입력 여부를 검사를 다 하는데 만약에 에러가 났을 때 메시지 팝업 뿌리고 포커스 주는 처리를 여기서 일어나시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 여부만 먼저 검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전부 입력이 잘 됐다면
에러는 하나도 발생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캐치의 실행 없이 일로 가겠죠. 자, 이게 제대로 된 자바스크립트 에러 처리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 클래스가 에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이제 틀을 잡아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밑에 입력값을 검사할 수 있는 각종 기능들을 계속 늘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에러를 만들어서 발생시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스텝 1이고요. 스텝 2에서 기능들을 좀 늘려보죠. 자, 코드가 누적돼요. 조금 전에 밸류 봤었죠? 자, 이번엔 맥스 랭스입니다. 선택자를 받고요. 여기에 뭐 숫자 값을 받아요.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에러 메시지도 검사합니다. 일단은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밸류 메서드를 한번 호출해줘요. 입력이 안 됐다면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그럼 연쇄 반응으로 여기 또 에러겠죠? 그럼 또 연쇄 반응으로 얘를 호출하는데 또 에러가 나겠죠. 근데 우리가 호출한 데에서는 트라이를 감싸놨으니까 여기서 에러 메시지를 처리할 거예요. 자, 아무 문제 없다면, 입력이 잘 됐다면 이 value는 무사 통과. 다시 선택자를 통해서 입력값 취득하고요. 입력값의 앞뒤 공백을 제거했을 때 글자 수가 내가 지정한 5글자보다 크다면 에러 발생. 그래서 최대 글자 수를 검사하는 기능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냥 true 리턴했고요. 만약에 입력값의 글자 수가 5글자를 초과한다면 여기가 에러니까 연쇄 반응으로 HTML 쪽도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럼 거기서 try문에 의해서 에러 처리를 하겠죠. 맥스랭스가 있으면은 최소 글자 수도 처리할 수 있겠죠. 같은 코드에 글자 수 체크하는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compare to예요. 원본.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 일단은 원본의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비교할 대상에도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원본의 입력값을 취하고요. 비교 대상의 입력값도 취해서 만약에 두 값이 다르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비밀번호 확인해서 주로 쓰겠죠. 체크입니다. 선택자를 사용해서 이거는 체크박스 들이니까요.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와요. 배열이겠죠? 자, 얘를 배열로 변환해서 필터 함수를 통해서 체키드가 true인 요소만 뽑아냅니다. 그럼 얘는 선택된 항목의 배열이 돼요. 근데 그거의 길이를 체크했더니 빵이다. 그럼 체키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에러입니다. 얘는 단순히 하나라도 선택된 게 있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이 기능을 응용을 해서 체크민이요. 개수를 정해요. 만약에 3개다. 자, 같은 코드 가져왔어요. 그럼 이 체키드 아이템은 선택된 체크박스 배열이에요. 선택된 체크박스의 길이가 내가 지정한 개수보다 작다면 에러예요. 최소 선택 개수를 제한하는 용도고요. 그럼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해주면은 최대 선택 개수 제한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주면 이제 얘네들도 써봐야겠죠. 그래서 아까는 value만 쫙 넣어놨는데 이제 항목별로 검사할 내용들을 늘려줘요. value가 이제 아까 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스텝 1에서 넣었던 거고요. 자, 이제 검사 조건들을 추가합니다. 유저 아이디의 최소 입력 글자 수 4글자. 유저 아이디의 최대 입력 글자 수는 20글자. 비밀번호도 최소 4글자, 최대 20글자. 샵 유저 PW와 샵 유저 PW리 두 개의 컴페어 투 입력 내용이 같아야만 통과. 유저네임은 최소 2글자, 유저네임은 최대 10글자. 인풋 태그인데 젠더, 성별이 선택됐는지 여부. 얘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만 검사하면 돼요. 근데 서브젝트, 이거는 체크박스였습니다. 체크가 됐는지 여부, 그 다음에 최소 2개, 최대 4개까지 검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 기능으로 검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규 표현식이라는 걸 봤었어요. 자, 정규 표현식의 개념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정규 표현식들은 이제 제가 검색해서 수집해 놓은 거예요. 정규 표현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슬래시로 감싸놓고 수식을 넣는 거고요. 두 번째는 new regexp라는 클래스의 객체로 만드는 겁니다. 두 개가 똑같아요. 그냥 슬래시만 쓰는 경우는 바뀔 일이 없는 패턴, 그냥 고정 패턴일 때 쓰고요. 객체 생성자로 호출하는 경우는 여기 안에가 뭔가 동적으로 바뀌어야 될 때 사용을 해요. 잘 안 씁니다, 밑에 거는. 자, 정규 표현식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정규 표현식을 쓰는 방법이요. 정규 표현식 객체를 만들고 이 regex.test라는 메서드에 검사할 내용을 전달해요. 대체로 인풋 태그 입력값이겠죠. 이거를 부정하면 입력한 내용이 정규 표현식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가 실행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식만 계속 바꿔가면은 입력 형식을 검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앞뒤에 슬래시 붙는 거는 일단 기본 틀이고요. 억세, 가로, 별, 탈락. 이게 모든 글자란 뜻이에요. 모든 글자가 0에서 9 사이. 밑에 모든 글자가 소문자 A에서 Z 사이 혹은 대문자 A에서 Z 사이. 그 밑에 기역에서 히읗 사이 혹은 가에서 히 사이. 한글인지만 검사하는 거고요. 소문자 영어, 대문자 영어, 숫자. 영어랑 숫자로만 돼 있는지 검사. 이거는 한글과 숫자만 돼 있는지 검사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내가 구성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되게 복잡해서 저도 그냥 복사해서 수집만 합니다. 이게 이메일 형식 검사래요. 저도 이거 무슨 뜻인지 뜯어볼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제가 보관하고 이제 10년이 넘은 시기거든요. 자, 요것도 딱 보면 옛날 거인 거 티가 좀 나요. 고쳐야 되는지 좀 고민 중인데 아직까지 손 안 대고 있는데, 고정 글자 01. 그 다음 글자는 0이거나 1이거나 6에서 9 사이. 여기에서 나온 패턴이 010, 011, 016, 017, 018, 019예요. 이게 한 2년 전까지는 먹혔는데 이제는 010 말고는 안 먹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지워버리고 그냥 0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디시멀이 3글자이거나 4글자. 지금 여기도 이거 날려버리고 역슬래시 D 괄호 4라고만 넣으셔도 돼요. 4글자 그리고 4글자. 핸드폰 번호 형식 검사고요. 집전화번호 형식 같은 경우는 그냥 자릿수만 충족했습니다. 2글자 혹은 3글자, 가운데는 3글자 혹은 4글자,
뒤에는 무조건 4글자. 글자 수만 맞췄습니다. 자, 이러한 정규 표현식들을 충족하는지 검사하는 걸 또 넣어줘야 돼요. 자, 스텝 2입니다. 최종 스텝 3네요. 자, 여기부터예요. 자, 셀렉터라는 메서드인데요. 파라미터로 인풋 태그의 선택자를 줘요. 샵 유저 아이디. 두 번째 파라미터로 MSG, 에러 메시지를 줘요. 한글만 입력하세요. 뭐 이렇게 주고요. 세 번째로 검사할 정규 표현식을 줘요. 슬래시 꺽쇠 대가로 뭐 기역에서 히읗, 가에서 히읗 사이, 별표, 달러, 슬래시.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하면 입력값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고요. 이 정규 표현식을 가지고 테스트, 검사를 합니다. 내가 지정한 선택자의 인풋 태그에 대한 입력값, 공백은 당연히 제거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인풋 태그의 입력값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정규 표현식을 충족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이제 얘 호출하면서 선택자랑 메시지랑 정규 표현식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 처음에 딱 보면은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기도 싫어요. 이제 워낙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정규 표현식을 다 박아놓습니다. num, 숫자 여부를 검색합니다. 선택자랑 에러 메시지만 정해주면은 여기에서 정규 표현식을 픽스해서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규 표현식 충족 여부를 검사를 하겠죠.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여기서 스로우를 발생시키고 연쇄 반응으로 여기가 에러가 날 거고 여기가 에러가 날 거고 여기를 호출한데도 에러가 날 겁니다. 이제 정규 표현식만 바꿔줍니다. 메소드 이름하고요. ENG, 영문으로 검사. 수식 바꾸고요. KUR, 한글 여부 검사. 수식 바꾸고요. ENG num, 영어 숫자 검사. KUR num, 한글과 숫자 검사. 이메일, 이메일 형식 검사 수식 넣어주고요. 셀폰, 핸드폰 번호 검사. 텔폰, 집전화번호 검사. 근데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놓고 놨더니 요즘은 집전화 없는 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연락처라고만 입력받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하나 더 넣었어요. 폰, 핸드폰 번호 형식이랑 집전화 번호 형식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지 보는 거예요. 입력값을 취했고요. 첫 번째 거는 핸드폰 번호 형식, 두 번째는 집전화 번호 형식이에요. 첫 번째 핸드폰 번호 형식도 충족하지 않고 그리고 집전화 번호 형식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둘 다 충족하지 않는다면 에러. 그래서 실제로는 요즘은 얘만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규 표현식을 계속 만들고 나면은 회원가입 페이지의 마지막입니다. 자, 먼저 아이디에 대해서 ENG num, 영어와 숫자 여부만 검사한 거죠. ENG num으로 영어와 숫자 여부만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영어 숫자 여부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인풋 타입 패스워드는 원래 한글 입력 못해요. 유저 네임에 대해서 한글 여부 검사, 이메일이 입력됐는지 체크하고 그 밑에서 이메일 형식 검사, 전화번호 형식 검사.
이렇게 입력값 형식 검사까지 넣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충족하는 회원가입 페이지입니다. 자, 이 REGX 헬퍼는요, 사실 이게 수업용으로 준비된 코드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업무할 때 쓰는 코드예요. 제 코드예요, 이거는. 이거를 이제 일반 HTML 버전용으로 바꾼 건데, 뭐 리액트용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REGX 헬퍼가 제가 웹 개발할 때 쓰는 이제 모듈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한 번에 따라오시기는,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실무 형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번 제가 쓰는 코드를 소개해드려 본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 모듈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이 모듈을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단원을 말씀드린 취지가 실제로 우리가 모듈을 만들자가 아니에요. 자, 이 REGX 헬퍼라고 하는 모듈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소스 파일을 제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가정을 하죠. 자, 좀 전에 봤었던 REGX 헬퍼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제 홈페이지에 올려요. 사용 방법도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줬고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웹서핑을 하다가 이 페이지에 방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쓸만한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운로드를 받아서 갖다 쓸 겁니다. 대신에 저는 여기에 단서를 달아요. 1. 문제시 책임 안짐. 문제시 책임 안짐. 두 번째, 무료다. 단 상업적 이용 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 세 번째, 출처 표기. 이는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수정 시 원작자에게 수정 내용 공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이제 A라는 사람이 파일을 갖다 쓰면서 이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여기가 좀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이 웹사이트에서 덧글 같은 걸로 이제 공유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의 커뮤니티가 구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코드들을 오픈소스라고 해요. 덜어는 이렇게 그 모듈을 만든 다음에 돈 받고 파는 애들도 있어요. 유료화되어 있는 거 파는 애들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포되는 형태의 코드를 아마 모듈이란 용어는 좀 생소하시더라도 플러그인이란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플러그인이라고 불러요. 모듈이에요, 모듈. 누군가가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 기본적인 문법 좀 익히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기능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다 모듈 검색해서 씁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베스트 갤러리 플러그인이라고 검색하면은 수두룩하게 나와요. 이런 거 보면서 이거 좀 쓸만할 것 같은데 싶은 거를 평상시에 웹서핑 하시면서 쟁여 놓으시는 거예요. 이런 설명글들 보면서요. 타고 들어가 보면은 저도 이 갤러리 어제 봤는데요. 괜찮더라고요. 좀 느리네요, 그림 뜨는 게.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되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싶은 것들 이제 샘플하고 그 다음에 이그젠플 같은 걸로 이제 샘플을 좀 보면서 이런 걸 만들어 주는 거래요. 샘플 코드도 나오고 이거네요, 이거. 이거 내가 다음번에 좀 써봐야겠다 싶은 것들을 즐겨찾기 같은 걸 이렇게 쟁여놓는 거예요.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히면 이제부터는 정보전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제가 나중에 공부해봐야지, 나중에 좀 쓰는 방법 좀 알아봐야지라고 제가 쟁여놓는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글라이더, 이미지 슬라이드 만들 때 제일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소스 얘가 배포하는 거 다운받아서 HTML을 참조시키고 이만큼의 코드를 걸면은 이게 만들어진답니다. 이제부터는 자바스크립트 책을 백날 봐도 안 나와요. 왜냐면은 누군가가 만든 코드의 사용법을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사람 홈페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 쓰는 법은 정형화시켜서 수업 자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행을 또 타요, 그게. 싱글 아이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형이 굉장히 많죠. 이거는 뭐 중간에 이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형태인가 봐요. 애드 버튼 누르면 뒤에 또 추가되는 거고. 온라인에 있는 사이트들 중에 뭔가 이 효과 좀 화려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일단은 이제는 걔네가 어떤 모듈을 오픈소스 모듈을 다운받아서 썼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평상시에 제가 좀 즐겨 쓰는 오픈소스 모듈들 몇 개를 선정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AOS라고 해서요,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이에요. 스크롤에 따른 애니메이션. 스크롤이 딱 위치에 등장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발동하는 플러그인이요. 요즘 페이지 만들 때 많이 쓰는 효과고요. 두 번째는 페이지에이블. 영상 들어간 거 이건 단순 CSS입니다. 스크롤 할 때마다 한 페이지씩 착착 넘어가는 거. 요거는 취업반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만들 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FS 라이트박스. 사실 얘는 기본이죠. 이미지를 지금 못 찾네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글라이드는 아까 보셨던 개입니다. 스위트 알럿. 이거 제가 관리자 페이지 만들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알럿 창이 좀 안 이뻐서 메시지 팝업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용에서 꽤 많이 쓰여요. 이런 식의 메시지 박스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저가 접근하는 페이지도 있지만 그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CMS 사이트들도 만들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프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프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제 얘네들의 사용법을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AJAX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이 제가 매 프로젝트 때마다 무조건 쓰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내용의 개념을 정리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모든 내용이 총 집결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코드들이 있다. 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사용 방법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npm이라고 하는 개념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오픈소스 사용할 때 이제 npm이라는 명령어가 등장을 합니다. npm을 이제 정리를 해야 우리가 리액트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실습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뭐 따로 검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규 표현식 쓰는 거는 아마 직접 타이핑 하시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거는 PDF 파일에 제가 드래그 복사 붙여넣기 안 막아놨거든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갖고 복사하셔서 붙여 넣으시면 들어가니까 실습하실 때는 정규 표현식을 직접 타이핑하지 마세요. 여기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가 이제 또 새로운 달 시작하는 거라서 다음 주에 단톡방 또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 이제 끌게요. 수고하셨습니다.